누가 나라를 움직이는가? 이젠 대통령도 장군도 아니다. 천몽자는 말했다. 수천 개의 손이 태극을 붙잡고 흔든다. 당신의 손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 깃발이 진짜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젊은 물결이 오래된 산을 부순다. 천몽자, 대만 남부의 고요한 사찰에서 40년을 무건으로 지내온 노승. 어느 날 그는 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북쪽 대륙의 반도는 지금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오래된 산이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다. 제자들이 묻자 그는 한 문장을 남겼다. 젊은 물결이 오래된 산을 부순다. 산은 무엇인가? 도도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그 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시작된 상태다. 겉은 견고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다. 천몽자는 산을 대한민국의 구조적 고차 그리고 기득권 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했다. 그 산은 권력이요, 체제며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쌓인 두려움이다. 그리고 그 산을 무너뜨릴 자는 거물든 혁명가도 거대한 정치 세력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젊은 물결이 그것을 무너뜨릴 것이라 예언했다. 하지만 그 물결은 격하지 않다. 구호를 외치지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는다. 조용히 스며든다. 대한민국은 겉으론 성공한 국가처럼 보인다. K-팝, K-푸드, 기술, 외교, 수출, 문화. 그러나 그 화려한 외면 뒤에는 숨막히는 사회적 피로가 누적돼 있다. 특히 청년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지고 시작한다. 집은 멀고 월급은 빠르고 노력보다 운이 중요한 시대. 그런데도 어른들은 말한다.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다. 우린 더 어려웠다. 그땐 참고 버텼다. 하지만 천몽자는 그 비난의 이면에서 침묵 속의 저항을 본다. 지금의 청년들은 소리치지 않는다. 대신 무관심으로 응수한다. 그들은 정당 대신 유튜브를 본다. 뉴스 대신 댓글을 읽고 사회 대신 개인을 선택한다. 정치에 등을 돌리고 출세보다 생존을 택한다. 조용히 퇴사하고 조용히 도시를 떠난다. 좋은 삶의 정의가 이미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천몽자는 이를 의식의 이탈이라 불렀다. 전쟁처럼 격하지 않지만 정권 교체보다 거대한 흐름. 산을 깎는 건 도끼가 아니라 물이라는 그의 말처럼 이 젊은 물결은 단단해 보이는 구조를 조금씩 그리고 확실히 침식시킨다. 청년들은 대기업보다 창업을, 정규직보다 프리랜스를, 중앙보다 지방을 선택한다. 부동산과 금리, 승진과 연봉, 그 모든 단어가 더 이상 이들의 언어가 아니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산은 스스로 붕괴된다. 천몽자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 물결은 권력을 밀어내지 않는다. 그저 사람들이 더는 그 산을 오르지 않게 만들 뿐이다. 즉,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여전히 그 산 위에서 승진, 명예, 권력, 구조를 놓고 싸우지만 젊은 세대는 산 아래 다른 길을 만든다. 그 길은 혼자일 수 있고 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엔 자유와 존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천몽자가 본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전환이다. 소리 없는 혁명, 선거보다 빠른 이동, 그리고 정체불명의 새 질서의 태동.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산을 부수는 자는 항상 그 산을 오르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겁이 나서가 아니다. 그 산이 이미 의미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각성의 물결은 지금 당신 곁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다. 검은 날개를 단 지도자가 떠난 후 백의의 자가 나타난다. 천몽자가 남긴 두 번째 예언은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검은 날개를 단 지도자가 떠난 후 백의의 자가 나타난다. 검은 날개, 그것은 악을 상징하는가? 아니면 어둠 속에서도 날아오르려는 의지인가? 사람들은 분분한 해석 속에서 그가 말한 검은 날개의 지도자를 특정하려 했다. 어떤 이는 군사 정권을 떠올렸고 어떤 이는 재벌 총수나 정치 권력자를 떠올렸다. 그러나 천몽자는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말했다. 검은 날개란 권력은 있으나 중심이 없는 자의 상징이다. 즉, 이 예언은 누군가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지배한 리더십의 상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는 높이 날지만 그 그림자는 땅을 더 어둡게 만든다. 한 시대, 대한민국은 힘있는 리더를 원했다. 결단력 있는 사람, 대담한 사람, 위기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그러나 그 힘은 때로 설득 대신 명령이었고 공감 대신 조작이었으며 정의 대신 효율이었다. 검은 날개의 지도자는 한 나라를 끌고 간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나 무언가를 희생시켜야 유지된다. 민주주의, 공동체, 도덕, 신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고 말하며 가장 뒤로 밀린다. 천몽자는 예언했다. 그의 날개는 검지만 처음엔 빛나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빛은 타인의 그림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떠나는 날이 온다. 그것은 거대한 추락이 아닐 수도 있다. 조용한 퇴장이거나 점진적인 무관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였다. 천몽자는 말했다. 그가 떠나간 자리에 백의의 자가 나타날 것이다. 백의 흰 옷을 입은 자. 그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 어머니이고 거리를 걷는 이름 없는 시민이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권력을 원하지 않으며 세상을 바꾸겠다는 선언도 하지 않는다. 그저 살아간다. 단단한 기준으로, 조용한 신념으로. 그리고 그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천몽자는 말했다. 백의의 자는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시대가 부르면 그는 외면하지 않는다. 이 자는 고요하다. 하지만 무력하지 않다. 그는 권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엔 권력을 초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는 대중을 선동하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만든다. 정치를 하지 않지만 정치를 다시 정의하게 만든다. 천몽자는 이 백의의 자를 정신의 지도자라 불렀다.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할 때 그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혼란이 깊어질 때 그는 중심을 세운다. 그는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시대의 틈새를 메운다. 천몽자는 덧붙였다. 그는 하늘 아래 태어나 땅 위에서 웃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그의 흔적은 나라의 구조보다 오래 간다. 이 예언은 단순한 리더십의 교체를 말하지 않는다. 권력의 시대에서 영향력의 시대로, 명령의 시대에서 신뢰의 시대로, 굴림의 시대에서 공존의 시대로 넘어가는 집단 의식의 진화를 말한다. 우리는 지금 그 전환점에 서 있다. 검은 날개는 아직 날고 있지만 그 아래의 그림자는 이미 지쳐가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백의의 자들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천몽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시대의 구원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조금씩 백의를 입을 때 그 나라에 진짜 아침이 온다. 한민족은 흙에서 태어났으나 불로 깨어날 것이다. 천몽자가 남긴 세 번째 예언은 한국의 정체성, 그 가장 깊은 뿌리에 닿아 있다. 한민족은 흙에서 태어났으나 불로 깨어날 것이다. 흙과 불, 생명의 시작과 정신의 각성을 뜻하는 두 상징. 천몽자는 이를 단순한 자연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흙은 생존의 상징이고 불은 의식의 상징이다. 한민족은 생존에 강했지만 각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민족은 언제나 흙을 딛고 살아온 민족이었다. 논을 갈고 산을 깎고 강을 막고 집을 짓고 흙 위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삶. 그것은 곧 근면과 인내, 절제와 끈기의 문화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의 먼지 속에서도 이 민족은 한 발짝씩 나아갔다. 천몽자는 그 시대를 흙의 시대라 불렀다. 참고 견디며 뿌리를 내리고 소리 없이 살았던 시간. 그러나 그가 말한 불은 달랐다. 불은 고통을 통해 나타난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그는 말했다. 그 위에선 버티는 법을 배웠지만 불 속에선 깨어나는 법을 배운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 불의 문 앞에 서 있다. 기후 위기, 전쟁의 그림자, 청년 세대의 붕괴, 정신적 고립, 신뢰의 상실, 인간관계의 파편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다. 천몽자는 이를 불의 전조라고 불렀다. 흙의 시대는 바깥을 바꾸는 힘이었다면 불의 시대는 안쪽을 바꾸는 용기다. 더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타오르는 것.
천몽자는 이 불의 각성을 세 가지 형태로 예언했다. 첫째, 고요한 불. 이 불은 소리 없이 번진다. 독서하는 청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사람들, 말 대신 듣고 공격 대신 이해하려는 움직임들. 그들은 작지만 분명히 깨어나고 있다. 이는 과거의 혁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이제는 내면의 불꽃이 시대를 움직인다. 둘째, 분노의 불. 천몽자는 말했다. 억눌린 자들의 분노는 불이 되어 터져나온다. 이 불은 급진적이며 격렬하다. 불공정, 불균형, 불신뢰의 사회가 쌓여 터져나오는 의식의 파열. 그는 경고했다. 이 불이 잘못 사용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분노가 정신으로 정제되면 정의가 된다. 셋째, 연대의 불. 마지막으로 천몽자가 말한 불은 서로를 덮이는 불이다. 서로를 지켜보며 같이 울고 같이 일어서는 사람들. 그는 말했다. 불은 외롭지만 함께 있을 때 가장 오래 타오른다. 이 불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잊힌 신뢰를 되살리며 새로운 시대를 가능케 한다. 천몽자는 이 세 가지 불이 대한민국이라는 흙 위에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 예언했다. 불은 혼란이다. 그러나 그 혼란은 낡은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증거다. 불의 시대는 두려움을 준다. 하지만 천몽자는 단언했다. 이 불은 너희를 태우러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잠든 것을 깨우러 오는 것이다. 그는 이 불이 영웅이 아니라 백성 하나하나의 가슴에서 시작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그 불은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 나라 전체를 환하게 밝힐 것이다. 그 위에 쌓은 성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정신으로 타오르는 불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천몽자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 한 민족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번에는 흙으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 붙인 불로부터. 무명의 집이 나라를 일으킨다. 천몽자가 네 번째로 남긴 말은 누구보다 조용했고 그만큼 강력했다. 무명의 집이 나라를 일으킨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 스승님, 무명의 집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곳입니까? 천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나라는 한 번도 중심에서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 항상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깨어났다. 그는 이 말을 하며 지도 위의 수도를 가리키지 않았다. 대신 한반도, 남쪽의 작은 도시, 그리고 북녘의 변두리를 가리켰다. 서울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며 광화문도 아니었다. 그가 말한 무명의 집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동네, 정치에 관심 밖에 있는 지역, 대학 이름도 집값도 중요하지 않은 그저 사는 곳이었다. 천몽자는 말했다. 그곳은 무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다. 그러나 그 무명들이 가장 깊은 생명력을 품고 있다. 왜 무명인가? 천몽자는 이름이 없는 곳이 욕망이 덜 얽힌 자리라고 했다. 이름이 붙는 순간 그곳은 경쟁이 되고 투기 대상이 되며 권력의 손이 뻗친다. 반면 무명의 자리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대한다. 쓸모보다 존재를 보고 성과보다 삶을 먼저 묻는다. 그는 그런 곳에서 다시 나라의 기초가 일어날 것이라 예언했다. 지도는 위에서 그리지만 나라의 뿌리는 아래에서 자란다. 무명의 집에 사는 사람들, 천몽자가 묘사한 무명의 집에 사는 이들은 특별하지 않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식을 돌보며 새벽에는 시장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정치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몸으로 증명하며 살아간다. 그들은 말로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도시락을 싸고 비를 맞고 끝까지 기다린다. 그들의 삶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천몽자는 말했다. 이 땅의 정신은 언제나 무명의 자들 속에 살아 있었다. 무명에서 태어나는 질서. 천몽자가 보기에 지금 한국은 기억의 역전을 겪고 있다. 한때 위대한 줄 알았던 이름들, 기업, 정당, 권력, 심지어 종교까지 점점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간다. 반면 이름 없는 시민들, 동네의 환경미화원, 시골 교사, 편의점 야간 알바생, 이들이 오히려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간다. 그는 이 현상을 권위의 붕괴가 아닌 진짜 중심의 이동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은 소리를 지르는 자를 주목하지만 진짜 역사는 말 없는 자들이 만든다. 새 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천몽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시에서 다시 쓰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말했다. 도시는 이미 오래전 자신의 빛에 스스로 눈이 멀었다. 그에 비해 무명의 집은 아직 질문을 품고 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단순한 물음이 살아있는 자리, 그 질문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나라는 시작된다. 무명의 집은 곧 우리 자신. 천몽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무명의 집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당신이 이름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스스로 특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게 바로 이 시대가 숨기고 있는 진짜 씨앗이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않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 가장 강하다. 그리고 그 꽃들이 모여 나라가 된다. 천몽자는 이 말을 끝으로 자신의 예언서를 덮었다고 한다. 진짜 국가는 건물이나 헌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삶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해가 떴을 때 새 국기가 보일 것이다. 천몽자가 다섯 번째로 남긴 예언은 한 줄의 문장으로 기록되었다. 두 번째 해가 떴을 때 새 국기가 보일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물었다. 스승님, 두 번째 해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나라가 생긴다는 뜻입니까? 천몽자는 오래 침묵한 뒤 말했다. 두 번째 해는 빛이지만 첫 번째 해와는 방향이 다르다. 이 빛은 위에서 내리쬐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타오른다. 그는 이 문장이 체제의 전복이나 정권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더 깊고 근본적인 전환,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정신이 바뀌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첫 번째 해, 구조로서의 대한민국. 천몽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을 첫 번째 해의 시대라 정의했다. 이는 헌법, 국기, 대통령, 군대, 수도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질서와 상징 체계였다. 그것은 전쟁 이후 생존을 위해 세운 질서였고 분단 속에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 강화된 구조였다. 그 구조는 효율적이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으며 민주화, 산업화, 세계화라는 역사의 단면을 통과했다. 하지만 천몽자는 말했다. 첫 번째 해는 강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포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가난에 대한 공포, 불신과 패배에 대한 트라우마,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국가 시스템의 그림자였다. 두 번째 해, 각성으로서의 대한민국, 그리고 천몽자가 말한 두 번째 해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떠오른다. 그는 이 해를 민중 안에서 깨어나는 자각의 빛이라 설명했다. 이 빛은 눈에 띄지 않지만 점점 커진다. 그 빛은 법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삶의 방식을 바꾼다. 그것은 투표보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민족주의보다 연대감으로 퍼져간다. 그는 말했다. 두 번째 해가 뜨는 날, 사람들은 같은 하늘 아래서 다른 질문을 던질 것이다. 진짜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천몽자는 새 국기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새 국기란 무엇인가? 천몽자는 이렇게 말했다. 국기란 종이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그려져 있는 상징이다. 그는 새 국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것은 하나의 문양이 아니라 집단 의식의 흔들림 없는 중심이다. 그 국기 아래선 분열보다 공존을 말하고 대결보다 존중을 배운다. 즉, 새 국기는 태극기일 수도 있고 한반도기일 수도 있으며 혹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태가 아니라 그 상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였다. 언제 두 번째 해가 떠오르는가? 천몽자는 이 해가 갑자기 뜨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첫 번째 해가 지고 난 뒤에 비로소 두 번째 해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지는 과정은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으며 때론 아프다. 신뢰의 붕괴, 기득권, 구조의 무너짐, 국민 정체성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이 해가 바뀌는 전조다. 하지만 그는 강조했다. 해는 외부에서 뜨지 않는다. 국민 하나하나의 가슴에서 동시에 떠오른다. 이 말은 곧 국가 재정립의 시작은 국민 내부의 성숙함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국기를 세울 것인가? 천몽자의 이 예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국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국기가 진짜 우리를 대변하는가? 많은 이들이 국기를 들고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태극기를 흔드는 이와 한반도기를 드는 이가 서로를 비난하며 애국을 경쟁한다. 그러나 천몽자는 말했다. 국기를 지키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국기 아래서 서로를 지키는 것이 애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두 번째 해가 뜨고 사람들이 스스로 깃발을 들지 않아도 그 국기는 하늘 아래서 저절로 펄럭이게 될 것이다. 수천 개의 손이 태극을 붙잡고 흔든다. 천몽자의 여섯 번째 예언은 기존의 지도자 중심 질서가 무너진 뒤 국민 하나하나의 의식이 깨어나는 시기를 가리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수천 개의 손이 태극을 붙잡고 흔든다. 그러나 그 깃발은 바람에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물었다. 스승님, 그 수천 개의 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천몽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손들은 하나의 진동으로 연결된다. 지도자는 사라지고 손이 남는다. 천몽자는 오래된 구조의 붕괴 이후 사람들이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고 예언했다. 더 이상 구원자는 없다. 대신 서로의 손을 붙잡는 시대가 온다. 이 손은 선동하거나 끌고 가는 손이 아니다. 정치를 강요하거나 통제하는 손도 아니다. 참여의 손, 연결의 손이다. 과거의 지도자는 국민을 따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서로를 움직이게 만든다. 천몽자는 이를 집단의 리더십이라 불렀다. 태극을 다시 잡는 손들. 그는 왜 태극을 언급했을까? 태극기는 오랜 시간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징해왔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태극기는 진영의 상징이 되었다. 노년층과 보수층의 상징, 특정 이념의 깃발로 오해되기도 했다. 천몽자는 이를 깃발의 오염이라 표현했다. 깃발은 국가의 혼이다. 그 혼을 특정한 손만 쥐고 흔들면 국가의 중심은 기울게 된다. 그는 수천 개의 손이 다시 그 태극을 잡게 될 때 비로소 이 나라는 한 방향이 아닌 다른 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예언했다. 한 사람의 태극이 아닌 서로 다른 수천 개의 태극이 공존하는 새로운 구조. 광장에서 깨어나는 이시. 그는 이 손들의 시대를 광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광장은 촛불이나 시위의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댓글창도 광장이었고 작은 커뮤니티, 그 모든 곳이 깨어난 손들이 서로를 만나는 장소였다. 그는 말했다. 태극을 잡은 손이 많아질수록 권력은 분산되고 진실은 모인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나라를 이끌어주길 기다리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이 대한민국을 움직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쥐고 있나요? 그 손에 깃든 의미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